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요즘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네. 시원하기도 한데 문제는 말이죠. 일교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걸 환절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환절기에는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잇몸 질환도 이 환절기에 생긴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잇몸 질환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도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파란 하늘만 봐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인데요. 이 시각 야외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맑은 하늘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 이렇게 맑은 하늘이 과연 며칠이나 볼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만큼 기온이 낮아지죠.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현재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경북 봉화는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거로우시더라도 나오실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얇은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입니다.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청주, 전주가 26도로 다소 더운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3도, 부산 25도 등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가시거리가 20km 이상으로 시야도 탁 트여 있는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기 시작하겠고 제주는 밤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가 유지되면서 깨끗한 공기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바다 날씨는 좋지 못합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은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아침엔 기온이 낮아져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엔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도 낮 시간에 가을 날씨를 여유롭게 만끽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여름 못지않죠. 오늘 자외선 지수 전국에서 높음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법률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잘 사는 법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는데요. 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방송인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이런저런 법률 상식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먼저 사연 읽어주는 여자 장미화 씨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 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주부의 사연이 도착을 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두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니 어느덧 60이 훌쩍 넘었네요. 둘째 딸이 빨리 결혼하길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학수고대했냐고요? 애들만 결혼하면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 아내와 엄마로만 살다 보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혼은 하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라 망설여지게 되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러네요. 언뜻 들어도 이제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한 주부의 예, 사연인 그래 것 보이네요. 같은데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는 남편과 맞지 않아도 네. 애들 때문에 살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허무한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본인의 삶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네. 이혼한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사실 있나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혼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하다. 좀 역설적이긴 그래서 내 한데. 행복을 네. 찾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우리 이제 가정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럼 난 이혼해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재산도 많이 없고 내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가정주부가 열심히 또 내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조의 공이 있다고 해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위자료를 많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아내 입장에서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서 아내의 공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이혼 재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판사님 아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본 건데 왜 아내를 줍니까? 억울합니다 하는데 사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한 거 반은 아내의 공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애들 교육도 잘 시켰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일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기여도가 3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예. 네. 최근에는 40% 거의 50%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반반. 예,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재산의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쯤에서 저는 이제 허참 씨가 생각이 나요. 왜요? 그래서 과연 몇 대 몇으로 분할이 되느냐는데 네. 지금 반 정도 기여했다라고 얘기하면 5대5로 나눠야 돼요. 5대5. 뭐 예전에는 그래요? 7대3, 뭐 6대4인데 요즘에는 이제 5대5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5 정도로 해야 된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언제 신청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이제 이혼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네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나 재산 필요 없어 해가지고 협의원 해가지고 재산분할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서 같은 걸 써줘가지고 나는 재산분할 안 받겠다고 써주시면은 나중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각서 같은 걸 안 써주면은 이혼만 할 경우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까 혹시 재산분할 안 받으신 분은 빨리 재산분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년 지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남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내 공 때문에 5대5로 나누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던 재산까지도 나눠줘야 되는 이제 이런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재산 말하는 거죠. 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네. 건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이 한 네. 결혼 5년 정도 이런 경우에 이 집을 이제 그 남편의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발끈하세요. 아니 내가 사준 건데 왜 며느리 주느냐. 네. 더군다나 미운 며느리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아내가 이 결혼 전 재산이나 결혼 후에 시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도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기여도가 없지만 네. 결혼 기간이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고 또 아내가 열심히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가 한 게 있으면은 예. 한 10에서 30% 정도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전 것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결혼 기간과 좀 상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길면 궁금한 비싸면 게 예를 들어 30년 살았다. 네. 근데 그중에 20년은 안 맞아서 따로 떨어져 살았어. 별거. 예를 들어 별거를 냈다. 네. 그래도 30년이 다 인정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인정하기 때문에 네.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별거처럼 남남처럼 살았다 별거 한 후에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기여도가 인정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예.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뭔가 그리고, 도표가 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네. 신청 요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궁금한 게 최근 국민연금이 핫 이슈였잖아요. 네. 전업주부라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예. 이것도 그러게. 중요하네. 예.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으신데 모두가 다 관심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도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가입자라고 해서 본인이 원해서 들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남편만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혼해서 남편만 국민연금 받고 아내는 못 받는다. 아내가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했기 때문에 또 남편이 국민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네. 아내도 이제 분할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는 보통 국민연금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직장이라든지 사업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뭐 청소년이라든지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없-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제 가입을 하지 않는 주부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일정한 요건 후에 분할연금으로 이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국민연금 네. 남편 걸 어쨌든 내 명의로 들지 않았지만 여자 네, 명의로 그걸 나눌 수 있다. 이러니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남편의 퇴직금이나 네. 기타 다른 연금도 있잖아요. 네. 뭐 공무원 연금도 있을 수 그럴 수 있고, 예, 뭐 다른 연금 이것도 나눌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같은 퇴직금. 경우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됐는데 퇴직연금으로 받거나 장래 받을 예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바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퇴직연금, 장래 받을 퇴직금, 공무원연금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딱 하나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로또 복권. 아.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냥 자기가 그냥 숫자 맞춰서 당첨된 거는 아내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데 네. 그것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 숫자를 알려주거나 네. 아니면 아내가 돈을 내거나 혹시 아내가 사올 꿈을 경우에. 꿔서 사라고 시켰다면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야, 재밌네 이거. 그래도 로또가 낫네. 네. 네, 네, 그러네요. 다시 국민연금 얘기로 돌아오면요. 아까 네. 분할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또 궁금한 게 비율입니다.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이제 일정한 요건, 이제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고, 네. 또 아내가 받을 나이가 되면은 이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 5년 거기 이내. 조건이 있군요. 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혼한 후에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느냐?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절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결혼 기간이 결혼 기간 동안. 중요하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남편이 가입을 했다. 그거는 받을 수가 없고 재산분할은 결혼 후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아내가 같이 살긴 살았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맨날 사치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네. 애도 안 보고 그냥 살기만 같이 살았어요. 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그 이혼 재판에서 남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판사님 아내가 맨날 그냥 놀러 다니고 아침밥도 안 차려줍니다. 그래서 네,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래도 다 인정하는 경우예요. 아, 그래요? 아니죠. 아내가 좀 살림 조금 소홀할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단 네. 못 받는 경우는 뭐냐면은 네. 아내가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별거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그 기간은 공제가 돼요. 그 외에 한 집에 동거했으면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거가 네. 같이 살았느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별거를 살았느냐. 하면은 네.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 시킨다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네. 내가 이놈의 인간이랑 그냥 갈라서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네. 그 순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은 참으셔야 돼요. 5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5년은 같이 사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혼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아니죠. 돼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면 사실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좋은 사람이 생겨서 재혼을 하거나 네. 갑자기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이런 건 어떻게 되죠? 근데 가끔 이제 이혼 재판하면서 남편이 그래요. 네. 아내한테 뭐 위자료 재산분할 주겠는데 양육비 네. 주겠는데 재혼하면 못 주겠다. 다른 남자랑 사는 건 보기 싫다. 네. 근데 재혼하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거든요. 그렇죠. 재혼할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분할연금도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이 되면 네.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저 황혼 이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을 좀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사는 법. 재밌네요. 예, 근데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인철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dies,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이번에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을 또 더 모셨습니다. 치과 전문의 홍지호 원장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네, 하시겠습니다. 저는 네. 홍치호인 줄 알았어. 치과 선생님이라. 홍지호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홍지호 원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본인도 안경 스타일이 좀 바뀌셨네. 안경 스타일이 아, 예. 네, 요새 그래요? 눈이 좀 침침해져서. 아이고, 큰일 나네. 부인도 그때는 잘 안경 안 계시죠? 끼셨었죠? 네네네. 네, 네. 아름다운 잘 부인도 잘 있습니다. 계시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사실은 잇몸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 이제 환절기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기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잇몸 질환도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
또 이제 40대잖아요. 저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네. 제 주변에 친구들은 잇몸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치질 매일 하는데 잇몸 질환 발병 원인은? 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네. 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진짜 잘 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럼요. 문제는 잇몸 때문에 치과 가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이가 아니라 잇몸 때문에. 저 이제 2017년도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그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 첫 번째는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인 거고요. 2위가 바로 치은염이나 잇몸염증 같은 치주 질환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가 아니라 네. 잇몸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아니, 홍 원장님, 네. 네, 진짜로 잇몸 때문에 많이 갑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잇몸 때문에 치과를 가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네. 30세 이상의 성인이 돼서 네. 크고 작은 잇몸병에 시달리는 분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특히 치과에 오시면 어린이들은 충치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충치 때문에 치아를 이제 빼든지 네. 뭐 치료를 하는데 30세 이상, 특히 40세 이상 성인이 되면 네. 치아 발치의 원인의 1위가 네. 잇몸병입니다. 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치과를 갈 때 그냥 무조건 아야 해서 갔는데 그게 우리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잇몸 때문에 갔다는 잇몸 걸 우리가 때문이죠. 모를 수도 있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좀 억울한 게 나는 정말 양치질을 너무 잘해. 네. 심지어 칫솔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을 꼭 하고 네. 3번 이상을 하려고 너무 노력했어.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차에도 칫솔이 하나 있었고 그쵸? 네. 집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회사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곳곳에. 칫솔을 놔뒀던 네. 기억이 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가 아야해. 아. 그게 나는 너무 억울해.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과연 그래서- 뭐가 문제일지 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입속 위기 상황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닦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번째는? 이를 닦으면 피가 날 때. 맞아요. 가끔. 네. 예, 저도 멀쩡하다가도 피가 한 번씩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치약 선전할 때 꼭 피나잖아요. 이 부분에서. 네. 근데 저는 아유 내가 오늘은 좀 세게 했나 보다. 어허. 예, 오늘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치죠. 예,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문제죠?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종종 피가 난다라고 예. 하면요. 초기 잇몸 질환인 치은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잇몸이 건강할 경우에는 연분홍색을 띠고 단단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피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비교해서 보시면 색깔도 아우, 좀 변해 있고 더 보기만 충혈되어 해도 있을 수 아이고. 있죠. 하지만 초기 잇몸 질환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제대로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네. 양치질을 바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분의 이는 아니죠? 그렇진 않죠. 예, 언뜻 봐도 아우 진짜 속상하네요. 아우 심하다 이럴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예. 봤을 때 예. 이가 아파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치과 가는 경우는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잇몸피 정도는 홍지호 대수롭지 선생님 않게 어떻습니까? 생각하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는 시초라는 사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피가 나거나 뭐 입에서 약간의 좀 냄새가 나거나 이랬을 때 아, 잇몸병의 시초구나 하고 치과를 가시면 충분히 정상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아, 초기에 가면 네, 뭐 이까지 좀 피야 뭐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그렇죠. 없어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네. 방치를 하다 보면 이제 치은염이 치주염으로 바뀌는 아, 더 게 되는 심해지는 거죠. 거예요? 예, 예. 아, 그게 더 네네, 치주에 더 맞습니다. 나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어떨 때는 아프다가 네. 또 어떤 때는 괜찮아요. 멀쩡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가죠. 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자신 얘기하죠. 예. 잇몸병이라는 게 항상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치료도 없이 네. 이를 잘 닦다 보면 멀쩡해지니까 아, 이제 낫구나 맞아요. 하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죠. 하게 되는데 네. 잇몸병의 특성상 이게 층계를 올라가는 것 같이 이게 질병이 발달을 합니다. 유지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그래서 뛰었다가 쭉 안 올라가는 게 아프다가. 아니고 발병기가 지금 있다가 저렇게 그렇죠. 계단식이네요. 이제 휴직기를 맞이했을 때 네. 우리가 이게 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네. 그게 나은 게 아니고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또다시 발병해요. 한 계단을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10계단이 끝이라면 네. 우리가 첫 계단을 올라가서 쉬다가 네.
초기 단계죠. 거기서 저희가 치과를 간다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계단 정도에서 간다고 하면 못 내려온다는 못 거죠. 내려가죠. 한 5계단서부터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멈추게는 할 수 있지만. 네. 오늘 또 새로운 걸 그러네요. 알게 됐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네. 네. 중요한 질문. 저희가 선전 보다 보면 꼭 잇몸 이걸 먹어야 튼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저걸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떨까요? 실제로- 좀 민감한 문제네요. 그러네요. 예.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완치,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하. 사실 그 약들 보면 이제 겉표면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도 사실 좀 제한적인 설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주 치료 후 치은염이나 아니면 경도나 중등도의 치주 질환의 보조 치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만으로 치료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니까 잇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빠르게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좋으신 거죠. 네. 초기. 초기죠. 예, 초기. 홍 원장님 말씀처럼 초기, 첫 계단 올라갔을 때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네. 잇몸 질환의 원인은 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치아에 붙은 치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약을 먹건 이를 닦건 해결이 되지 않으세요. 근본적인 일단 치석을 제거를 해야지 예. 모든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스케일링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입속 위기 상황 뭐가 문제일까요? 두 번째는요.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날 때. 이거 정말 고민인 분들 많아요. 진짜 맞아요. 황당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습관처럼 입을 가리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많습니다. 네. 그럼 또 굉장히 불편하죠. 보는 사람도. 근데 본인도 불편해. 본인도 본인 냄새를 맡거든요. 야, 자, 이런 경우. 왜 그러는 거예요? 입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할 때 입냄새가 나는 거는 이를 잘 닦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를 너무 잘 닦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5번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입냄새가 나고 네. 구석 부분, 입냄새가 나는 구석 부분은 닦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위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앞니, 뭐 혀 그러니까 정도. 양치질을 일단 네. 잘못한 경우. 잘못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입냄새가 나시는 분은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겠다. 잇몸 질환이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피가 나고 안에서 심지어는 농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하루 종일. 이에서 농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닦게 되면 잠깐 동안 입안이 개운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나고 농이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침착이 되면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농이 나면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를 거잖아요. 해야 그러네요. 되죠.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입속에 우리가 침이 마를 때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입안이 건조한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구강 같은 경우도 점막이기 때문에 늘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하니까 이런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은 타액이 나오는 것 자체 양이 줄어들면서 맞아요. 계속 건조해지시거든요. 네. 인공 눈물처럼 타액도 인공 타액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아, 인공타액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내 침은 정말 소중하구나. 그럼요. 침을 세상 깨닫게 소중하게 되네요. 생각해야겠네. 침이 진짜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죠. 생각을 못하죠. 네. 만약에 침이 마르시면 네. 아나운서님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치아에 침이 입술이 없으면. 붙어서.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이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치아가 뭐 유지가 되고 입술이 갔다가 떨어지고 그렇죠. 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아, 그런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된 말, 아우 내가 침 좀 뱉었어 이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죠? 네. 네. 침을 잘 뱉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괜찮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네. 나 예전에 좀 건강했어. 이런 거 그렇죠. 네, 잘 좀 나갔어. 뭐 했어.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찬물만 마셔도 맞아요. 이건 자 어르신들 네. 많이 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겠어요. 맞아요. 찬물뿐만 아니라 이 차가운 거. 네. 나는 그 얼음 씹어 먹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요. 아, 근데 그게 벌써 또 안 돼요. 치아에 좋지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약하구나. 어쨌거나 우두둑 씹어 너무 부러워 그게. 왜 이렇게 찬물 그거 먹으면 이가 부러워하지 시려요? 마세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치아가 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치아가 심하게 마모가 되신 분들. 왜 저녁에 주무실 때 이를 부두둑 가시는 네. 분들. 그분들을 치아를 보면 거의 맷돌 수준입니다. 그래서 치아 겉표면에 이제 싸고 있는 에나멜층이 다 달아 있어서 안쪽에 예민한 부분이 노출되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분하면 밤에 일을 갈까요? 그것도 분한데 치아까지 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시려서 찬물을 먹는다든지 딱딱한 네. 음식을 씹을 때 시큰시큰하신 분들이 그런데 해당이 되시는 그러면 분들이 이가 많이 달아서 시큰거리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고 이가 달아서. 달아서.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잇몸 질환이 심하게 되면 뼈가 내려앉게 되죠. 뼈가 내려앉게 되면 잇몸도 같이 내려앉으면서 이 뿌리가 노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프죠. 그러면 찬물을 먹으면 이 뿌리가 입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리겠죠. 그렇게 시린 경우, 그다음에 충치가 심하거나 아니면 잇몸병이 심해서 세균에 의해서 치아 안에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해서 치아 안에 있는 치수 조직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뭐가 문제일까요? 충격도 없었는데 실근. 아,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가 맞아. 이렇게 마치 뭘로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짝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던데. 네, 이렇게 특별하게 뭐 충격을 받거나 별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치아에 미세하게 균열이 가는 경우가 특히나 40대나 50대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거든요. 항상 40, 50대가 문제야.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네. 것처럼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상아질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네. 특히나 여기서 수분 함량도 많이 빠지게 되면서 크랙이 네. 생기기가 쉬운 거죠. 예방할 수 있는 습관 중에서는 아까 얼음 우두둑 씹는 거 부럽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치아에 너무 강한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씹는 행동을 하셔야 하고 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의식적으로 좀 양쪽으로 나눠가면서 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양쪽으로 씹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왼쪽으로 많이 씹게 되더라고요. 그쵸.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면 치아에 많이 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끼기 귀찮으니까 이쪽을 빼기가 안 싫으니까 돼요. 왼쪽으로만 씹게 되는 그런 습관이 그게 생기더라고요. 한쪽으로 씹을 때 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쪽이 편하기 때문에 씹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셔서 한쪽으로 씹는 분들도 있고요. 네. 대개 보면 양쪽이 건강하시더라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선호하는 쪽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쪽이 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오른쪽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씹으시잖아요. 네. 그럼 왼쪽이 더 더러워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오, 이거 신기해요. 네, 그래서 뭐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씹으시는 분들도 네, 네. 왼쪽에 나 여기 음식물도 안 씻으시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배강 닦으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씹지 않는 쪽이 더 지저분해요. 안 쓰니까 그런 거보다.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같은 것도 안 쓰면 네네네네. 녹슬고 뭐 거미줄 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작 진짜 작용을 신기하네요. 하면서 네. 혀나 뭐 여러 가지 이 근육들이 신기하네. 치아를 씻어내는 작용들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사용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예. 노폐물이 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가 안 좋을 경우에 네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치아를 뺐을 때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할까 말까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것도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요. 담배를 담배를 피면 피면. 임플란트를 못한다. 이거 진짠가요?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담배 자체가 몸에 너무 해롭고 안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맞습니다. 하면 임플란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예.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담배를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네, 담배를 끊으면 되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금연이 안 되시는 분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사실상 치유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대개 평균적으로 95%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흡연자분들의 성공률을 따지면 성공률이 2.5배 정도 더 낮아지는 낮아지고.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흡연을 하신다면 네. 임플란트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네. 금연을 하시는 게 아, 자리를 잡을 동안에. 네네 실패 확률이 도움이 많이 높아질 수 됩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는 기간 10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술을 좀 드시는 분도 안 드시고 자제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임플란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애를 가졌다 생각을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래야겠네. 네. 그렇지만 굉장히 의지가 약해질 것 같아요. 별로 가슴에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쯤에서 네. 뭔가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 맞아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담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워낙에 당뇨가 있으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또 3차 치유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그쵸. 떨어지거든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저혈당 쇼크도 올 수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평소에 혈당 관리가 잘 돼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병원에서 이제 철저하게 멸균적으로 시술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네. 또 하나 많이 갖고 계신 질환이
질환이 고혈압이잖아요. 그렇죠. 고혈압도 약을 잘 드셔서 내가 평소에 정상 혈압으로 유지가 되셨다고 하면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예방적으로나 아니면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는 지혈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처방받은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일주일 정도 끊은 다음에 시술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유비책 시간에 배운 상식 하나를 더 응용하자면 네. 네.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도 끊어야겠네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야, 제가 하나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살짝 얹었어요. 그게 요새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치과에 오셔서 이제 어느 약을 드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된 약만 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식품을 네네, 요즘에는 쓰이는 경우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상화되셔서 그렇죠. 건강식품도 충분히 약만큼 그러네.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 약뿐만이 얘기하죠. 아니라 네. 내가 드시는 건강식품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뭘 먹고 있는지 잘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상세하게 워낙 좀 많이 기록을 해야 한 콩을 먹으니까.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네. 한 번 하면 끝. 임플란트를 한 맞아요. 번만 하면 되나?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죠? 그렇죠. 이제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치아가 아니고 쇠잖아요. 메탈이잖아요. 그렇죠. 메탈은 영원히 간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힘들었죠? 힘든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 번이길 끝이야. 원하는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평생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임플란트가 몸속에 들어가면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내 치아가 잇몸병에 걸리고 쇠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잇몸병도 생길 수 있고 치석도 낄 수 있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해가 할 수 되네요.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하면 끝이 아니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이다. 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하고. 관리는요, 사실 내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그 대신에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이 있어요 또? 심지어? 네,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아무래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면 치아같이 잇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한다든지 요새는 이제 이 사이사이를 닦는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쑤시개 같이 생겼는데 네. 손이 달린 거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항상 닦아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신경이 없는 치아잖아요. 네. 인공 치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씹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치아가 부서질 때까지 씹으실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씹어야 되는 음식, 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구분해야겠네. 구분을 하셔야 하는 게 계속해서 그렇게 무리를 주다 보면 임플란트가 고장이 나게 될 수 있죠.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원장님께서는 혹시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세요? 에이, 지금 이거 임플란트는 튼튼하십니까? 아직은 안 했고요. 앞으로 하겠죠. 아니, 요즘은 워낙 아니 빠른 사람을 나이에 뭘로 보고 시작을 아직 애가 어려요. 그렇게 아직 애가 30대도 어려서 한참 많이. 키워야 돼요. 예. 사실 저도 어금니 하나가 좀 시원치 않아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아픈 구슬 건드렸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달 후에 모셨으면 했습니다 하실 뻔했네요. 그랬군요. 자,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 그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실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라는 게 내 뼈에 심어서 뼈에 임플란트가 부착이, 그러니까 이게 달린 접착이 거죠? 일어나서 예. 접착이 일어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 접착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전신 질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 치료 기간 중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뭐 투여를 하는 게 이 임플란트가 이 아무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실패를 할 수 그럼 다시 뽑아야 돼요? 다시 뽑고요. 아우. 대개의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 뼈가 다시 아물게 되면 다시 심을 수도 있고요. 고통스럽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 뺀 자리에 조금 더 큰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다시 심을 수도 있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프네. 내 치아 내가 관리 잘하는 게 최고 그러니까. 좋으네. 예. 그러네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오해진실. 네. 마지막은요. 임플란트는 보험이 안 된다. 보험 비싸다. 안 되나요? 보통 맞아요. 비싸다 가격이 치과 있죠. 치료는 네. 보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고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점차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 50%에서 현재는 본인 부담 금액이 30%까지도 낮춰지셨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 또 네.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약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치약 2개까지도 혜택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10%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혜택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네. 잇몸에 관련된 걸 다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잘하자. 내 치아 네.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그게 방법이에요. 최고다. 지금. 오복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양치질에 대한 걸 이번에는 좀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죠. 가장 사실은. 기본으로 가장 예. 기본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우리가 기본을 잘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예. 치약은 짠 후 물 묻혀야 한다. 아, 이거.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안 하고 저도요. 있거든요. 사실 치약에 물을 묻히게 되면 네. 치약 속에 있는 불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치아에 도움이 주는 화학 성분들이 네. 희석이 되게 됩니다. 아, 물 묻히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묻히시는 것보다는 물을 묻히지 않고 네. 치약 그대로의 네. 그 성분을 이용을 해서 닦아주시는 게 치아도 더 잘 닦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네. 화학물들이 치아에 도포가 되게 되죠. 저는 입이 많이 말라서 물을 묻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입만 헹구고, 네. 예, 입만 그러니까 헹구고. 그거에 좋을 것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입술질을 하시기 전에 물을 한번 이렇게 아. 마시거나 그죠. 아니면 헹구시고 hend구고. 치아를 치약에다 닦으세요. 묻힐 게 아니라 네네. 내 입속으로 입을 해서. 헹구고. 그렇죠. 아, 그 방법 좋네. 그러니까 치약은 물을 묻히지 말고 그대로 써라. 네. 양은 조금만 해도 되는 거죠. 양은 양이 뭐 뭐- 칫솔 가끔 우리가 뭐 그 광고 보면 이만큼 묻지 칫솔을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 치약이 많이 팔리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쓰실 현실적인- 필요는 네. 없으시고요. 네, 어느 정도가 네, 적당하죠? 칫솔 모에 한 반 정도나 뭐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셔도 반이나 3분의 충분합니다. 1. 예, 네. 예.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치약 대신에 소금이 더 좋다. 그래서 사우나 가면 항상 소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어떤 분은 이게 더 많이- 개운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양치질 한 다음에 소금 물로 안 헹구면은 예.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네. 굉장히 권장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치약 대신에 소금을 한번 써봐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구운 소금 치약이 있습니다. 네네. 네,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예. 치약을 대신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그래요? 드리는 거고요. 네. 소금 같은 경우는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간은 좀 개운하고 또 뭐 매끈매끈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치아 표면이나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시린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가끔씩은 잇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억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삼투압 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붓기만 가라앉혀주는 거지 염증을 치료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나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네. 치약 써야 되겠네. 자,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양치질 그것을 알고 싶다. 세 번째는 양치질 후 맞아요. 몇 번을 헹궈야 될까요? 이게 몇 번 헹궈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까? 헹구는 거 중요하죠. 우리 그래요? 보통 양치하는 것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오히려 입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양치질 헹굼 횟수에 따른 입냄새 비교 측정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에요. 동일한 햄버거와 네. 네, 그러니까 음료수, 동일한- 콜라를 마신 다음에 동일한 조건을 줬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네. 그래서 자, 입냄새를 직후에 2레벨, 3레벨 이렇게 역시 그 여자분이 네. 입냄새는 덜 나네요. 자, 이제 양치질 한 다음에 네. 세 번 헹군 거예요. 이분은 번. 2레벨이었죠 아까. 예. 그랬더니 수치가 1이 더 감소해요. 1로 네.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남자 제작진은 10번을 헹군 거예요. 와우, 많이 아까 헹궜네요. 3이었죠. 예. 높았잖아요. 그랬더니 와. 수치가 오히려. 3이 없었어요. 0이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더 입속이 깨끗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 헹구면 더 깨끗해진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헹궈내지 않게 되면 치아 안에 그 치약에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게 구강 점막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입냄새를 더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충분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도 계속 입이 텁텁하다,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계면활성제 성분이 남아있는 거니까 네. 한 10회 이상 정도 충분히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자,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양치질에 대한 거. 치실 꼭 사용해야 하나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내는 이걸 잘 쓰는데. 저는 어려운 것보다 이걸 하니까 이와 이 사이가 넓어진다는 느낌상. 마치 그런 아니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런 것 허전하죠. 같아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쓰도록 지금 혼자 권장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치실은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치실은 음식물을 드시고 나서 항상 하루에 3번 정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와우. 너무 어렵다면 네.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이라도. 예, 치아를 닦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앞면, 윗면, 옆면, 그러니까 뒷면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앞면, 뒷면, 네. 앞면도 있지만 원장님 그냥 설명하기가 어려우시죠? 네네, 화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보여주시지. 네, 보면서 영상 함께 그러니까요. 볼까요? 네. 자, 칫솔질에 치간 칫솔이 되지면 어떨까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동일한 두 분이에요. 치간 칫솔을 추가적으로 여자분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치태 염색제를 사용해 봤는데 치간 칫솔, 그러니까 치실을 사용한 분과 안 한 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와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칠만 하신 분이 확실히 핑크색. 그러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치실은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났는데 네네. 홍 원장님 굉장히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네.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잇몸 건강을 지킬 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잘 닦아야 합니다. 잘 닦아야 된다? 네, 잘 닦아야 하고요. 네.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닦아야 해요. 그래서 네. 치실을 쓰라는 거죠. 그렇죠. 잇몸병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하고 이 사이를 중요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하고 이 사이를 닦는 방법은 네. 칫솔이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맞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치간 그렇습니다. 칫솔이나 치실을 활용해서 네. 치아 건강을 지키자 네. 이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겠는데요. 이제 추석이 어느덧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요즘 뭐 마트며 장이며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장이든지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앞두고 현명하게 장 보는 방법부터 국산 돼지고기를 활용해서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추석을 맞이하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추석을 앞둔 요즘 나날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라는데요. 현명한 소비가 절실한 이때 알뜰하게 장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뜰하게 장 보려면 조금 미리 보면 좀 싸지. 알뜰살뜰하게 추석을 맞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시장. 이곳에 똑순이가 떴다. 자타공인 산림구단 이명선 주부. 이거 지금 얼마예요? 오, 마트 저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거 15,000원 넘게 달라 하던데. 이제 추석 대비해서는 제일 많이 사는 건 고기,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 야채들.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올 때마다 다르거든요. 같은 물건이라도 품질과 가격이 다르기에 시장과 마트를 번갈아 가는 것은 기본. 핸드폰 메모에 가격을 적어두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답니다. 보통 마트랑 시장이랑 이렇게 번갈아서 두세 번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시장 보고 나서 하면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전략이 돼요. 아까 돌아보니까 감자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따지며 고르다 보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데요. 엄청 뭘 많이 사는데 지금? 그쵸? 일단 야채. 뭐만 하신 거예요? 일단 고기 요리할 때 쓸 야채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가족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고 집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돼지고기로 특별한 음식을 한다면서요? 돼지고기는 근데 없는데요? 돼지고기는 저만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산림 구단 주부가 추천하는 돼지고기 알뜰하게 사는 법. 바로 국산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는데요. 원하는 부위와 양을 선택할 수 있고 세트로 구성된 상품도 많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국산 돼지고기인 한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쇼핑몰인데요. 질 좋고 신선한 돼지고기를 직접 집에서 받을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어요. 어제 주문해놓은 고기만 도착하면 된다는데. 네. 더운 날씨에도 끄떡없도록 신선하게 포장. 항정살,
앞다리살, 삼겹살, 통삼겹까지 들어있어. 돼지고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어색했는데 한번 구매를 해보니까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게 포장이 돼서 와서 국내에서 키워 냉장육으로 유통되는 한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키운 돼지고기는 모두 다 한돈이라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산 한돈 돼지고기를 풍부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궁금한데요. 신선한 돼지고기가 들어간 서양식 스튜 그리고 우리 돼지고기 감자조림을 해볼게요. 눅눅해져서 맛이 없거든요. 삼겹살을 구워서 기름기를 좀 뺄 거예요. 빼고 얘를 이제 우리 맛장하고 감자하고 같이 해서 졸여서. 영양가 풍부한 감자와 삼겹살을 넣어 만든 돼지고기 감자조림.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반찬 걱정 필요 없겠는데요. 서양식 돼지고기 스튜. 앞다리살이 기름기도 적고 부드러워서 스튜용으로 먹기 좋아요. 앞다리살은 육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찜이나 스튜 요리에 딱! 그 맛을 좀 내볼까요? 버터, 밀가루, 우유, 간장, 와인을 넣고 맛의 기본이 되는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스튜로 다시 한 번 또 끓일 거기 때문에 겉만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의 스튜는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돼지고기 음식이라는데요. 국물이 한 3분의 1 정도 더 줄어서 3분의 2 정도만 남을 정도로 자작해질 정도로. 저희 집은 아기가 고기를 좋아해서 특히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엄청 먹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스튜가 완성됐습니다. 그 돼지고기의 경우는 무엇보다 이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환절기의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다른 음식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제 맛을 볼 차례. 한 입 크게 넣어주는데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도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로 맛있는 요리 해드세요. 네, 이렇게 알뜰살뜰 추석 맞이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의 특산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달콤한 맛과 향, 눈에 좋은 보랏빛 열매, 바로 블루베리가 강원도 정선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군요. 자, 그 특별한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다 팔아드림. 세계 슈퍼푸드로 선정된 블루베리.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현대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2000년 초반부터 국내 곳곳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블루베리를 처음 도입해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의 특별하고 남다른 블루베리 사랑을 지금 만나보시죠. 평균 해발 500m, 사방이 높은 산, 구름도 쉬어가는 곳 강원도 정선입니다. 해가 빨리 치는 만큼 이곳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올여름 끝자락에 쏟아진 비에 잡초가 무성히 자랐다는데요. 나무 주변에 풀이 많이 나서 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데요? 이게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헌데 블루베리 열매는 어딨나요? 블루베리 열매를 6월 하순부터 강원도는 8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하는데 내년도 블루베리가 열리려고 이렇게 꽃눈이 형성돼 있습니다. 수확이 끝났다고 작업도 끝난 게 아니다. 내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야, 이런 나무가 뿌리가 무지하게 큰 모양이다. 병해충이 나무 뿌리를 깔고 먹어서 나무가 죽은 겁니다. 저희는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캐서 불태워 없애고 다시 식재를 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증거 보이시죠?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고. 쉴 틈도 없이 다음 작업에 나서는데요. 죽은 나무를 뽑고 어린 묘목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양분이 될 부엽토입니다. 피트모스란 겁니다. 산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블루베리 나무는 유기물이 많고 산성화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문제는 국내 대부분의 토양이 알칼리성이라는 것. 그래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오래된 나무로 만든 부엽토를 넣어주면 산성 토양으로 변신. 여기에 유황까지 뿌려주면 블루베리가 자라날 토양이 완성됩니다. 대표의 비밀 병기가 또 있다는데요. 설마 농약은 아니지요? 미생물을 담은 통입니다. 달콤한 블루베리 열매는 각종 해충을 꿰기 일수. 오랜 연구 끝에 미생물 배양균을 만들어 나무에 직접 주입, 병충해에 맞서고 있답니다. 정선 땅에는 블루베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을 적에 한 2년 동안 50여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척박한 정선 땅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고자 8년 전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금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새참들 오세요, 얼른! 고된 작업 끝에 찾아온 꿀같은 새참 시간. 블루베리로 못 만드는 음식 없다는데요. 블루베리 전과 칼국수, 지짐을 만들고 보랏빛 고운 색을 자랑하는 블루베리 막걸리까지. 블루베리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저희는 각종 큰 행사나 명절 때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니 이제 맛을 볼 차례. 보기에 좋은 음식이 맛도 더욱 좋다네요. 헌데 블루베리로 누룽지도 만든다? 다양한 누룽지가 나왔지만은 블루베리가 원료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 시도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누룽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요 블루베리 누룽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지역 재활센터에서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고자 누룽지를 만들고 있답니다. 블루베리를 넣고 찐 밥을 205도 뜨거운 오븐에 넣고 구워주면 노릇노릇 블루베리 누룽지 완성! 요즘 현대인들이 원체 바빠서 아침이나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이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특별한 누룽지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는데요. 저희 정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식품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각 농가에서 판매하고 남은 블루베리를 저온 창고에 얼린 후 필요할 때마다 해동시켜 블루베리 잼과 즙으로 만든다는데요. 영양소 파기를 최소화하는 감압 농축 방식을 사용, 블루베리 특유의 향과 맛을 고스란히 살렸답니다. 이렇게 탄생한 블루베리 잼. 저희 협동조합은 원가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블루베리에 대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즙으로 내면 특유의 향과 달달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데요. 정선에서 자라는 블루베리는 전국적으로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답니다. 이 정선 같은 경우는 기온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이 낮하고 그럴 때 당도가 더 높죠. 블루베리 즙에도 대표만의 비법이 들어가는데요. 95도의 높은 온도에서 30초간 즙을 살균시켜주면 실온에 1년 동안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정선 지역 11개의 블루베리 농가가 힘을 합쳐 2013년에 협동조합을 출범시켰는데요. 그때부터 블루베리를 연구 개발하여 건강과 맛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답니다. 농민들이 재배한 블루베리를 생과로 판매하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잼이랑 즙이랑 분말이랑 누룽지랑 등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입소문 난 고랭지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 네. 참 맛있는데. 우리 딸이 눈이 좀 안 좋은데 뭐 느낌인지는 몰라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집은 유기농이라고 또 소문 나 있어요. 그래서 또 믿음이 가고. 맛도 진하고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특히 이제 좀 이쪽에 있는 게 맛이 좀 특출한 것 같더라고요. 제품 개발을 연구를 꾸준히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블루베리 업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저희 조합원들의 목표이자 저희 목표입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끝없는 노력과 끈기로 결실을 맺은 강원도 정선 고랭지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향한 김관구 대표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모시는 Q&A 시간. 이번에는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블록체인 얘기해 볼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6개에서 내년에는 12개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제주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전체를 뭐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블록체인이 뭐냐? 네. 쉽게 말해서 데이터 블록과 이 데이터 블록들을 체인처럼 엮었다.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블록은 또 뭐냐? 우리 일생사라는 게 이제 수많은 거래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계약들에 있는 내용들을 블록, 이 데이터를 담아서 블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암호를 통해서 거래 하나를 딱 닫고 거래가 또 연달아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마치 체인처럼 한 거래, 두 거래, 세 개들을 쭉 연달아서 해둔다. 그럼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거래 장부 같은 건데. 기록이 다 남는다는 다 남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의 이 현재 장부와 차이점은 뭐냐? 그걸 대중에게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그 거래 내용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하나의 블록끼리의 그 체인에는 암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킹을 통해서 뚫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이거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뭐 대중의 거래 장부다 이렇게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 네트워크라고 지금 자막으로 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블록체인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사가 수많은 뭐 거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저하고 우리 김현욱 앵커가 돈을 주고받았어요. 이거 이제 P2P 대출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거래죠. 한 거래를 데이터에 담고 그다음에 그 돈을 우리 현욱 앵커가 또 딴 사람이랑 거래를 해요. 그걸 아까 말한 그 데이터로 또 묶어. 그럼 블록체인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에도 가능하고요. 특히 물류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를 사고 판 거래들, 그게 뭐 중고차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수많은 거래들의 내용을 이렇게 데이터 블록해서 엮을 수가 있고 의료에도 치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야가 물류 유통 모든 우리 일생사에 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하면 가상화폐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거래 계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들이 블록체인에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용하려면 우리 뭐 종이돈 지폐 뭐 10,000원, 10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디지털 암호 화폐를 바로 이 블록체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뭐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디지털 암호화폐 뭐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죠. 바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실은 반독점, 모든 대중들이 거래할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거래라는 게 정말 수많이 빨리빨리 엄청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조금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분화되기도 한데 그래서 이에 맞서는 이거 외에 좀 또 다른 해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지금 메인넷이라는 게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의 한 축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메인넷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이 메인넷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블록체인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체적인 생태계, 이 메인넷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 암호화폐는 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러면 또 다른 독점이 되잖아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다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블록체인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인넷 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저 메인넷은 뭐냐? 현재 뭐 초당 많아야 봐야 한 2만 건밖에 안 되는 것을 초당 100만 건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플랫폼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메인넷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면 굳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토큰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도 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메인넷 이 생성, 메인넷 기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 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저희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에 비해서 2.4년이 뒤져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메인넷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했고요.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은 10년 후에 3,600조가 됩니다. 저희가 메인넷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 3,600조 시장에 저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금융이라든가 또는 보건이라든가 또는 산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보다 과거의 블록체인에 비해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실시간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이 많이 와 있네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니까 외국에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그 판 기업도 있다라고 이제 신문에 기사 난 것도 봤거든요. 그만큼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블록체인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시죠, 전해주시죠.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요즘 선물 세트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선물의 상한선이 10만 원을 올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대 선물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시장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0만 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 선물 세트엔 빨간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뒤 높아진 상한액 10만 원에 맞춘 선물들이 추석용 선물 세트 코너를 채웠습니다. 작년 추석과 다르게 10만 원 전후에 굴비, 한우 세트 등 고가의 세트 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형마트의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상품군 매출은 작년 예약 판매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 매출이 줄었던 한우와 굴비 세트는 50%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5만 원 이하 수입과일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 추석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고기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농가는 법 개정 효과를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한우가 이제 그 덩어리도 크고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소포장을 중심으로 그나마 한우와 굴비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추석 매출 전반에 대한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백미 10kg 4,570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기증된 백미는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4,570세대 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에이스경암 측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철학을 토대로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기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어제 경기도 구리공판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 출하 물량과 시세를 살피고 유통 종사자들에게 제수용 햅쌀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농협은 채소, 과일 등 중점 관리 품목 공급을 확대하고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9월 11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내일은 말이죠.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또 나오십니다. 8, 9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계의 대부,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심영래 씨가 스튜디오를 방문하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